안녕하세요, 김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네.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 날 아침에도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산림구단 엄지척 준비했습니다. 집에 흔한 주방 용품들을 원래 목적과는 좀 다르게 이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말 연시 날씨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네. 오늘 해넘이 그리고 내일 해돋이까지 무사히 볼 수 있을지 자세한 날씨 야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많이 춥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이곳에서 날씨를 전할 때만큼은 아니지만 올해 마지막 아침까지도 매서운 한파가 기승입니다. 8시를 조금 넘긴 이 시각 제가 서 있는 상암동은 영하 10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지만 평년 기온을 5도나 밑돌고 있습니다. 때문에 월요일 출근길도 저처럼 따뜻한 옷차림 챙겨 입으셔야 합니다.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7시를 기준으로 대관령은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졌고요. 서울 영하 10.3도, 경북 봉화는 영하 16.6도 등 오늘 아침도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도관 동파 등 한파로 인한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찬바람까지 불어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작은 불씨도 철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먼지 걱정은 없겠고요. 맑은 하늘 아래 올해 마지막 해넘이 구경도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는 구름이 많아 해넘이를 보긴 어렵겠습니다. 내륙에서 가장 빨리 해가 지는 곳은 강릉으로 17시 15분 예상되고요. 서울은 17시 23분, 포항은 17시 18분 무렵입니다. 핫팩이나 목도리 등 방한용품 꼭 챙기셔서 보다 따뜻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침과 달리 한낮엔 모처럼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을 회복할 텐데요. 서울 0도, 청주, 전주 2도, 창원 6도, 부산 9도 등 어제보다 2에서 4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기해년 새해 시작인 내일도 추위는 여전합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서 서울의 경우 낮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해돋이도 대부분 지역이 구름 사이로 감상할 수 있겠지만 제주는 구름이 많아 일출 역시 어렵겠습니다. 새해 첫 주는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고요. 주 후반엔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져 이맘때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아쉬움과 설렘이 공존하는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연말 연시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친지분들과 더없이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굿모닝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2019년 희망하는 소원 모두 이뤄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예부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 전문 큐레이터 유재필입니다. 연예터치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도박으로 법정 서게 된 스타입니다. 네, 누구 얘기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바로 그룹 SES 출신 슈 씨의 이야기인데요. 지난 27일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마카오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슈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좀 무거운 내용인데요. 마카오 상습 도박이라고 하니까 좀 믿기지 않는데 구체적인 내용 좀 전해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요정이라고 알고 있는 슈 씨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데 일단 슈 씨는 2016년 2016년 8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7억 9천만 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해온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되면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2년 가까이 해외로 원정을 다니며 도박을 해왔다라고 이제 검찰에서는 얘기를 한 건데 슈 씨는 아직 마카오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국내에서 도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 도박의 룰도 모른다면서 해명했던 그녀였기에 팬들의 충격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최정화 기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일은 이제 해외
도박 사건으로 기소가 된 건데 그 전, 몇 달 전이죠. 국내에서 도박을 했다라고 해서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카오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지만 사실 슈 씨의 도박 의혹은 지난 8월 한국의 한 호텔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서울의 한 호텔 도박장에서 각각 슈 씨의 지인들한테 3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 총 6억 원대의 도박 자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그 사기 혐의로 이미 피소가 된 바 있었습니다. 네, 당시 도박설이 보도됐을 당시에 슈 씨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슈 씨의 반응이 어땠었나요? 네, 일단 도박 자체로도 문매를 맞았지만 당시 여론에 가장 안 좋았었던 포인트는 도박설에 대한 입장을 한번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도박 의혹에 휘말렸을 당시에는 도박의 도자도 모른다라고 슈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도박설의 주인공으로 SES 다른 멤버죠. 유진 씨가 지목을 당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진 씨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슈 씨가 사실은 나다라고 인정을 한 건데요. 당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관련 보도가 익명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찾던 와중에 유진 씨가 지목이 됐었던 거죠. 네. 때문에 뜻하지 않게 포털 사이트에는 유진 씨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됐고 또 슈 씨가 여기서 좀 굉장한 부담을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 유진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서 입장을 바꾸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꼴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무엇보다 슈 씨는 보살핌이 필요한 이 세 아이를 두고 도박을 했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많은 팬들의 실망감을 안기게 된 그런 포인트가 됐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대중들이 많이 또 실망을 했던 이유는 당시에 세 자녀와 함께 아주 단란한 가정의 모습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실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후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송에 같이 얼굴을 비쳤던 남편과의 이혼설도 잠깐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슈 씨는 도박 의혹 이후 사생활이 안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나오면서 이혼설까지 루머로 퍼졌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당시 남편은 이혼은 사실이 아니고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해 슈 씨와 가정을 이끌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슈 씨의 남편은 슈가 좋은 아내이자 좋은 엄마이다. 다만 아이 셋을 키우면서 최근 육체적 피로가 극도로 심했고 연애 활동의 기복으로 스트레스가 많았다면서 슈를 아는 누구나 잘 아시겠지만 워낙 순수해서 물정에 어둡고 꼬임에 넘어가곤 하는 경향이 있다. 큰 실수를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남편으로서 아내인 슈를 보호하려는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또 슈 씨와 함께 빌린 돈을 변제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는데요. 이미 상당액을 변제했고 꼭 빌린 돈을 모두 갚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보여줬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슈 씨에 대한 사기 혐의, 여기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났나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을 했었던 부분인데 일단 이 사기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판결이 난 건데요. 수사 결과 검찰은 지인 2명이 슈 씨에게 빌려준 자금을 특정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슈 씨가 돈을 갚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려는 그러한 정황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오히려 두 지인과 슈 씨가 돈을 주고받으면서 세 사람이 이 도박을 같이 했다라고 봤고 지인 윤 씨 같은 경우는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도박 방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국내 도박 혐의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도박장이 외국인 전용이었지만 슈 씨는 일본 영주권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영주권자로서 출입이 가능했고 관광진흥법상 특례 조항을 적용받는다고 봤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도박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건 참 다행입니다. 이제 문제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해외 도박에 대한 의혹, 그죠? 이제 의혹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그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이제 판결이 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요건 이제 별개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 팬들의 충격이 더 큰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1997년 SES로 데뷔한 슈 씨는 당대의 우상이자 또 요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팬들이 좀 더 안타까워하는 상황인데요. 아이돌로서의 화려한 이제 어렸을 때의 상황을 마치고 이제는 또 최근에는 새 아이의 엄마로서 행복한 일상을 보여주면서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은 바 있었는데 네. 하지만 이런 나쁜 버릇을 끝내 고치지 못하면서 이번 사건이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자, 슈 씨의 이번 재판 과정 저희도 지켜보면서 네. 추가된 내용들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연예터치 두 번째 내용은 뭔가요? 네, 연예터치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악성 댓글 강력 대응한 스타입니다. 자, 요즘 악플이 진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이 처음엔 좀 참다가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건 이제 누구 얘기인가요? 네, 이번에는 바로 방송인 서정희 씨인데요. 네, 지난 29일이죠. 자신의 SNS를 통해서 글을 올리면서 악플러 15명을 추가 고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SNS에 어떤 내용이 올라왔나요? 네, 서정희 씨는 자신의 SNS에 협박,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적인 댓글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강남경찰서에 이제 15명을 추가적으로 고소를 했다고 했고요. 강력하게 처벌 또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또 추후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면서 악플러들과 맞서 싸울 것임을 밝혔는데요. 네네. 합의를 원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지만 합의하지 않았고 계속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 먹었다는 거는 이제 그동안 고통이 심했다는 얘기인데 서정희 씨에게 어떤 악플들이 있었죠? 일단 서정희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런 신체 고통이라던가 아니면 부정적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대중에게 호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던 중에 인신공격, 모욕, 그리고 협박 등 악성 댓글에 시달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도 있는데요. 특히 몇몇 그 악플러 같은 경우는 아주 경우가 심해요.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이 기사를 퍼다 나르기도 하고 또 지속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 하니까 서정희 씨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예, 아니, 근데 이런 걸 왜 할까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게 이전에도 서정희 씨가 악플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서정희 씨는 바로 지난 9월 악성 댓글을 경고하는 글을 이미 올린 바 있었습니다. 서정희 씨와 딸 서동주 씨가 이제 예능 프로의 동반 출연이 확정이 되면서 그 기사를 보고 많은 이들이 이제 악성 댓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서정희 씨는 자신의 SNS에 이런 악성 댓글을 캡처하면서 본인과 딸에 대한 협박, 명예훼손, 모욕적인 댓글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알렸습니다. 추후 악성 댓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밝혔었는데요. 악플러에 대한 경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만큼 이번 상황에 대해서 서정희 씨는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엄마가 딸과 함께 방송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뭘 악의적으로 쓸 얘기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서정희 씨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데에는 이제 모정이 발휘된 거 아니겠어요? 딸에 대해서 이제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동주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서동주 씨에 대한 것도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이 스펙과 미모로 많이 화제가 됐었죠? 맞습니다. 서정희 씨의 장녀 서동주 씨 같은 경우면 미모면 미모 그리고 능력이면 능력 빼놓을 게 없는 원조 엄친딸이다 이렇게 연예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 모델을 할 정도로 빼어난 미모 그리고 건강미 넘치는 몸매를 자랑하면서 최근에 굉장히 포토사이트를 장식을 하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서동주 씨 같은 경우는 미모뿐만 아니라 학벌도 완벽한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매사추세츠 페이스쿨, 세인트폴 스쿨, 웨슬리 여대, MIT를 거친 수재로 졸업 후 세계 1위 경영대학원이 와튼 스쿨 박사 과정 시험에서 1,600점 만점에 1,590점을 맞고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넘사벽 엄친딸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서정희 씨의 보물인 거죠. 예, 정말 이 두 사람 다정한 모습도 참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흐뭇하더라고요.
일단 서정희 씨 같은 경우는 네. 이 서동주 씨와 굉장히 자매 같은 외모로 많은 네티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맞아요. 서정희 씨의 SNS에는 서동주 씨와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두 사람은 일상을 함께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동영상 그리고 사진들과 같이 서정희 씨는 딸에 대한 애정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동영상에는 우린 친구 같아요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두 사람의 미모는 역시 피는 못 속인다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예, 정말 뭐 단짝 친구 같은 그런 모습인데 서정희 씨가 또 워낙 동안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동안이 아니라면 서러운 게 바로 서정희 씨인데요. 서정희 씨의 나이가 무려 57살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절정의 동안 미모를 뽐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만 소화할 수 있다는 단발컷을 또 이제 찰떡같이 소화한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네티즌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인간계를 벗어났다, 나이를 속인 것 아니냐면서 서정희 씨의 동안 미모에 감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서정희 씨가 일단 네. 뭐 동안이기도 하시지만 딸을 일찍 낳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키워놓으니까 네. 둘 사이가 이제 자매 같다 이런 얘기도 듣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나는 너무 늦게 낳아가지고 형이라기보다는 할아버지라고 안 불리는 게 참 다행이다 싶어요. 김현욱 씨도 동안이시니까. 그럼요. 제가 보면 동안이 저는 얼굴이 둥그렇죠. 네. 자, 아무튼 이 서정희 씨는요. 동안도 동안이지만 이 몸매 때문에도 많이 화제가 되잖아요. 굉장히 몸매 관리를 잘하고 있는 그 비결이 또 있다면서요.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일단 서정희 씨는 50대임에도 불구하고 20대, 30대도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몸매를 가진 그런 스타로 꼽힙니다. 서정희 씨의 몸매 비결 중 하나가 바로 발레라고 하는데요. 서정희 씨는 한 방송에서 이번 기회에 발레를 통해 내 안에 억눌렸던 것들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도전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밝혔는데요. 네. 집에서 꾸준히 발레 연습에 매진하면서 그 서정희 씨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2년 가까이 다리 찢기를 했다. 고통을 극복하고 이렇게 한 뼘 한 뼘 늘어날 때의 기분은 나의 삶과도 같다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서정희 씨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혼의 아픔을 겪었었고 그렇죠. 또 공황장애까지 겪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정희 씨는 이혼 후에 공황장애가 있었음을 밝혔는데요. 딸 서동주 씨가 계획한 여행에서 서정희 씨가 심하게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후 서정희 씨는 이혼 후에 공황장애를 겪었다면서 남몰래 갖고 있던 사연을 직접 밝혔는데요. 서정희 씨는 사람이 많으면 식은땀이 많이 나고 죽을 것 같았다면서 그래서 여행 중에 혼자 택시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공황장애 때문에 고통을 이렇게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동주 씨는 이제 엄마가 공황장애가 있었음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이런 사실들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죠. 네, 그동안 많은 아픔을 겪은 만큼 앞으로 더 행복하시고요. 모녀간에도 또 좋은 모습을 통해서 방송에도 좀 많이 얼굴을 비춰줬으면 좋겠네요. 네, 연애터치 마지막 소식 살펴볼까요? 네, 연애터치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장학금 1억 원 기부한 스타입니다. 네. 자, 이런 얘기는 정말 들을 때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실천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누구 얘기죠? 네, 바로 흥부자, 흥가수 홍진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네네. 홍진영 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에 무려 1억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정말 큰 금액인데요. 이런 결심을 하기까지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홍진영 씨 하면 평소에도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 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스타로 저희가 손꼽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도 1억 원이라는 아주 큰 돈을 선뜻 기부하면서 기부천사로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2019학년도 1, 2학기에 사회적 배려계층 대학생들의 학업 장려를 위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홍진영 씨는 나눔에 대한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실천하는 것은 힘들었다.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요. 이번 계기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부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이게 기부하는 분들은요. 네. 예,
기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더 뿌듯하다 그래요. 예, 홍진영 씨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홍진영 씨도 장학금을 쾌척한 후에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자신의 SNS에 친구들에게 힘이 되는 문장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홍진영 씨는 저도 꿈을 꾸고 간절히 바라던 때가 있었지요. 지금 전 꿈을 이뤘고 더 큰 꿈을 위해 앞으로 더 달려갈 거예요. 제가 열심히 일해온 만큼 꿈을 이루고 싶은 친구들이 꿈을 잃지 않고 꿀 수 있도록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씨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아이디도 쌈바홍이네. 흥이 얼마나 많은지. 네, 저도 팔로워예요. 아, 그래요? 네. 저도요. 네, 홍진영 씨가 이렇게 학생들을 생각하는 데는 본인의 경험도 작용을 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또 유명해지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면서요? 네, 지금은 10대부터 60대, 70대까지 홍진영 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사실 홍진영 씨가 이렇게 유명해지기까지는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네.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일단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고 맞아요. 있었는데요. 하루에 혼자 독방에 갇혀서 15시간 동안 연습을 하기도 했었대요. 또 24시간 중에. 그렇죠. 이야. 그리고 물을 마시러 나갈 때나 뭐 화장실을 갈 때도 소속사에서 도대체 너 왜 나오냐라고 눈치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저는 이 일은 몰랐었는데 엎드려 뻗쳐 기합을 받던 중에 한 명, 두 명 이제 걸그룹 다른 멤버들이 픽픽 쓰러지니까 어떤 분이 발로 뻥 이렇게 차기도 했었대요. 아이고. 이런 무서운 기억까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엇보다 구타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라는 말을 인신공격. 그렇죠. 이런 말을 들었던 것을 뽑기도 했습니다. 홍진영 씨는 걸그룹 연습생 시절에 수입이 없어서 힘들었었던 것보다는 일단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너무 그러니까. 참기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했잖아요. 근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홍진영 씨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베이스가 아주 기본기가 탄탄한 그런 가수가 되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요즘에는 김종국 씨와의 러브라인 때문에 아주 보기 좋던데요. 새로운 재미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홍진영 씨가 이 김종국 씨와 사심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이들에게 재미를 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28일 날 S본부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베스트 커플상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이날 베스트 커플상 후보에 오른 이 두 분은 자신들을 향한 스포트라이트에 조금은 쑥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제 김종국 씨의 매력 3가지를 묻는 질문에 뭐라고 답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네, 몸이 좋다, 눈이 작다, 까맣다 라고 말해 이제 주변인들의 폭소를 자아냈고요. 김종국 씨는 반대로 홍진영 씨에게 착하고 성격 좋고 예쁘다 이렇게 애정을 이건 발휘하기도 진심인데? 했습니다. 네,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홍진영 씨의 든든한 조력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홍진영 씨에게는 요즘 김종국 씨 외에 또 든든한 조력자가 생겼죠. 그것도 친한 사람이죠? 가깝고. 네, 맞습니다. 일단 홍진영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상식장에서 백종원, 김성주 씨와 함께 사진을 찍던 중에 셀카를 찍는 척하면서 동영상을 찍으며 두 사람을 속이는 모습으로 굉장히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이 모습 외에도 뭐 신동엽 씨, 서장훈 씨와 같은 장난에 속으면서 화기애애한 시상식 현장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굉장히 특유의 애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조력자는 홍선영 씨라고 언니 얘기잖아요. 그죠? 네네네. 일단 이 홍선영 씨 같은 경우는 이 한 끼 한이다. 정말 홍진영 씨의 끼를 뭐 몇 배를 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굉장히 그 말로만 다이어트를 다짐하는 털털한 모습으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 탄산은 숨 쉬려고 먹는 것, 아는 맛이라 끊을 수 없는 것이라면서 음식에 다른 굉장히 남다른 철학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후 엄청난 반응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홍선영 씨는 본인의 SNS에 실검 1위 감사합니다. 이런 관심 처음 받아봐서 부끄럽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밤 되세요. 라면서 조심스럽지만 기쁜 심정을 내보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홍진영 씨 언니는 방송이 나간 후에 이틀 동안 잠을 안 자고 댓글만 봐서 3kg이 빠지기도 했대요. 이에 홍진영 씨는 티는 안 난다라고 놀리긴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언니한테 이렇게까지. 예, 이것도 재치예요. 네. 예. 근데 저는 그 홍서영 씨 얼굴을 보고 심진화 씨랑 그렇게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느낌이 있어요. 예, 비슷하네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렇게 비슷비슷한 분들이 그러니까 보기에 참 좋은 거죠. 네. 선하게 생긴 분들.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또 홍진영 씨가 어린 시절 사진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보고 즐거워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넘치는 흥까지 쏙 빼닮은 두 사람인데요. 이 어릴 적 사진은 정말 붕어빵 사진이었습니다. 홍진영 씨가 이제 최근에 이제 자신의 언니와 함께 어렸을 적 사진을 찍어 올린 바 있는데요. 어릴 적 저기 나오네요. 놀이터 사진에서 네, 미끄럼틀을 타는 홍자매 사진. 이거 홍서영 씨 같은데 앞에는? 네, 앞에가 바로 홍선영 씨고 뒤에가 홍진영 씨인데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홍진영 씨의 유행어죠. 너 하는 검지손가락을 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이 넘치는 끼를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 정말 훈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야, 그러네요. 근데 처음에는 이 홍진영 씨가 홍선영 씨가 연예인이 아니다 보니까 좀 방송 출연하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좀 늦게 나온 편이에요. 홍진영 씨의 존재 가치가. 그렇죠. 일단 홍선영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연예인이 아니다 보니까 좀 많이 망설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홍진영 씨 가 언니를 많이 설득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 홍선영 씨 같은 경우도 동생이 잘 되기를 많이 바랬기 때문에 네, 방송 출연에 선뜻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자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가능하지 않나 서로가 위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도 이 흥부자의 끼 자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번에는 살림의 방법, 살림의 노하우를 확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살림구단 엄지척 시간입니다. 오늘도 살림의 지혜를 알려주실 분입니다. 곽지연 살림 전문가 그리고 방송인 신재은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주부들이 살림할 때 꼭 필요한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주부들의 동무대가 바로 동무대로 가면 안 되죠. 요즘에는 남편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쵸, 주방이잖아요. 주방이죠. 예전에는 주방이었죠. 지금도 이제 뭐 주방에 있는 시간이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 가면 주방 용품들이 많이 있는데 뭐 고무장갑, 감자칼 등등등 다양한 주방 용품들이 살림을 편하게 해주고는 있는데 그 용도 외에 다른 것으로 쓰이는 거는 사실은 상상조차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주방용품 사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요. 아, 그래요? 정말 버는 족족 다 주방용품을 사는데 제가 살림을 그렇게 또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영구 형이 그래서 한숨을 쉬는구나. 근데 주변에 살림을 좀 잘하시는 분들 보면 그러니까 몇 가지 안 사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재활용을 정말 막 잘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도 진짜 알뜰하신데 정말 감탄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신지원 씨는 진짜 근데 그게 또 낙일 때도 있어요. 그쵸. 필요한 것마다 하나씩 이렇게 사가지고 다 이렇게 채워놓는 재미. 맞아요. 예전에 가방 사듯이 이렇게 막 국자를 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 고백까지 다 하셨네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발상을 조금만 전환을 하면 몇 개만 사도 무궁무진하게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방용품이 한 가지 용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조금만 보태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주방용품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용하는 주방용품도 물론이고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주방용품도 아주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비법들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곽지연 씨 주방에는 딱 5가지만 있다면서요. 그 5가지로 싹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는 제가 그냥 지어봤습니다. 저도 주방용품에 좀 욕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용품 욕심 있는가 아마 주부들이라면 같은 마음일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에 나갑니다. 함께 보시죠. 주방용품 이색 활용법입니다. 주방용품 이색 활용법. 이게 이색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방용품을 가지고 똑같은 다른 용도로 쓰면 이색이라는 표현을 안 썼겠죠? 그쵸.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요즘 겨울철이잖아요. 겨울철이고 요즘 너무 추워가지고 네. 환기, 그러니까 창문 열어놓고 환기하기가 좀 쉽지 않으시죠? 어렵죠. 네. 이게요, 사실은 근데 평상시도 마찬가지인 게 미세먼지가 요새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시사철 열어놓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오늘같이 너무 추우면은 환기를 시킬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공기가 너무 탁해요. 예.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추운 날에는 추워서 못 열고 먼지 있는 날에는 먼지 때문에 못 열고 참 맞아요. 이래저래 일하고 답답하죠. 집에 들어가서 현관문을 딱 열었을 때 이렇게 상쾌해야 되는데 다시 나가고 싶은. 숨을 참아야 될 정도면 네.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겨울에는 자주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쵸. 안에서 막 요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니까. 자, 근데 요즘은 향기도 인테리어의 중요한 한 요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집안에 어떤 향기가 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바뀐다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관련된 게 이제 그렇습니다. 만들어진다는 방향제. 거죠? 예. 네, 맞아요. 저는 네. 예전에 집을 한번 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왜 그렇게 집을 이제 내놓고 다른 곳에 팔려고? 이사를 가려고. 근데 그렇게 나가질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집안의 향기를 한번 바꿔봐. 맞아. 그래놓고 중요해요. 나서 예. 향기에 좀 신경을 쓰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정말 금방 바로 나갔거든요. 나갔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집안 향기가 참 집안의 분위기도 바꾸고 네. 그 인상을 바꿔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새로운 향기를 위해서 방향제를 네. 사두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주방용품을 활용한다? 언뜻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지? 매칭이 안 되는데. 네. 비법이 있습니다. 네. 그 비법을 공개해 드릴게요. 자, 네. 비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뭔가요? 필요할까요? 방향제입니다. 에이? 와. 감자칼, 감자 필러 있죠. 잠깐만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방향제를 감자 칼에다가 만들 수가 향수를 뿌려서 여기다가 꽂아놓나요? 아하, 어떡하지?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밖에 네. 연결이 안 되는데. 네, 감자 네. 껍질 벗기는데 또 네. 여러 가지 채소 껍질 벗기는데 아마 사용을 많이 하실 네. 텐데요. 네. 이제 감자 칼만 있으면 방향제를 집에서도 아주 향기로운 방향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야, 진짜 이거 바로 궁금하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감자칼이 정말 유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칼질 잘 못하는 경우에는 네. 뭐 감자도 깎을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채소 다 깎을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너무 너무 깎는 좋아요. 데 네. 집중을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근데 감자만 깎지 않으시고요. 또 깎아줄 게 있어요. 뭘 깎아요, 이거? 오늘 준비물을 한번 보시면 네. 감자칼도 있죠. 네. 이거는 비누 아니에요? 비누입니다. 비누를 깎아요? 네, 명절 세트 선물 세트. 선물 네네. 세트로 아마 많이들 선물 받은 거 집에 그냥 안 쓰고 있는 비누들 많을 거예요. 우리 집에도 엄청 많아요, 수제 비누 저희. 세트 선물 받은 게 있어요. 네. 이거 좀 정말 좋은 좋은 거죠. 거죠. 네. 비누하고 칼을 보니까 약간 감이 오네요. 감이 오시죠? 이걸 깎아요? 네, 오. 깎습니다. 제가 깎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감자 깎듯이 이렇게 그냥 깎아주세요. 네. 저 신재현 씨께서도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칼질 잘 못하는 사람들 감자칼 쓴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자칼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칼날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맞아요. 조심해야죠. 네. 근데 사실 이거 없으면 뭐 감자를 절반 이상 버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한데 이걸로 맞아요. 비누를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깎아주세요. 비누도 잘 깎이네. 네, 비누도 잘 깎입니다. 네, 그러니까 얇게 잘 깎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느낌이 얇게 좋거든요. 깎아야 되는 필요성이 네. 있나 봐요. 그러니까 감자만 깎지 마시고요. 그냥 네. 얇게 뭐 힘들이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집에서 감자 깎듯이 깎으시면 금방 이렇게 깎으실 수가 있어요. 어머, 밑에 저렇게 모양이 깎으니까 너무 먹고 싶다, 예뻐요. 갑자기. 네네네. 이걸로 이제 네. 방향제 역할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요거를 열심히 깎으신 다음에 수제비 같아요. 네네.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네. 향 너무 좋아요. 네, 벌써 이 비누 아니 향이 깎기만 많이 했는데 나시죠? 향이 올라오네. 네. 맞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단단하게 있을 때보다 네. 이렇게 깎고 나니까 그러니까. 향이 퍼지는 모양도 것 같은데 예쁘죠. 어느 네. 정도나 깎아야 되나요? 저희가 제가 지금 이 테이크아웃 컵을 준비했어요. 네. 이 컵에 뭐 거의 다 채워질 정도. 그러니까 꽤 깎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네. 얇아가지고 이렇게 대패 삼겹살처럼 깎이니까 네. 이런 공간이 식으로 좀 남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네. 넣으면 꽉꽉 채워지는 느낌은 여기다가 아니고. 채워주시면 되는데 네. 제가 조금 네. 미리 깎아놓은 거를 이렇게 네. 준비했거든요. 네. 보시면 이런 것까지 요 같은 비누예요. 네. 한 개 정도. 근데 비누 사용하실 때는 이 비누는 아마 보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잠깐만. 가루가 많이 쓰러지네요. 납니다. 네.
좀 마른 비누는 이렇게 부스러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잠깐만 카메라 잡을게요.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스러지면 안 됩니까? 네. 이러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향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루가 날릴 수도 있고 보기에도 미관상도 좋지 않으니까요. 이런 비누보다는 그래도 깎았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좀 마르지 않은 촉촉한 비누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보기에도 좋아요. 가루가 지면은 더 쓰기는 편할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방향제니까. 근데 그러다가 한번 쏟거나 아니면 공기 중에 조금 흡입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날릴 수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조금 이렇게 촉촉한 비누를 사용해 주시면 게 좋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보통 이렇게 왜 향수도 믹스 매치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렇게 비누도 이렇게 향이 여러 개니까 같이 섞어서 활용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향을 뭐 여러 가지 섞으셔도 되고요. 한 2가지 정도 좀 어울릴 만한 향을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비누를 잘 세안하고 나면 좋은 비누향 난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비누에서도 좋은 향기가 나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또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한 건 하얀색 가루. 베이킹소다. 야, 베이킹소다는 안 쓰이는 데가 없네. 집에 아마 좀 이렇게 보관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베이킹소다를 조금만 뿌려주세요. 먼저 바닥에 베이킹소다를 바닥에 깔릴 정도로만 살짝만 뿌려주세요. 그러니까 베이킹소다를 넣는 이유는 베이킹소다가 뭐 제습, 그러니까 습기를 제거해준다거나 탈취 효과를 많이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베이킹소다가 알칼리 성분이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집안의 악취나 이런 것들은 산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화시켜주면서 악취 를 제거해주는 효과를 해주기 때문에요.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베이킹소다를 좀 깔아주시고요. 그 위에다가 베이킹소다는 뭐 없는 분들 거의 없죠. 우리 집도 과일 그걸로 다 세척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애기가 있다 보니까. 저는 아마 베이킹소다가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지 않았어요. 우리 베이킹소다를 개발하셨구나. 많이 활용하시는 너무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가득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그리고 뚜껑을 밑쪽에다가 베이킹소다를 깔고 바닥에 그 위에다가 깎은 비누를 채워서 이렇게 채워서 컵을 닫았어요. 그런 다음에 예쁘게 귀엽게 빨간 리본까지 리본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이제 방향제 아주 훌륭한 집안 나만의 독특한 향이 나는 방향제인데요. 이거를 그냥 신발장 안에다가 둬도 되고요. 그냥 현관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얹어놔도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쾌쾌한 냄새가 아니라 이제 향기로운 비누 냄새가 날 거예요. 여기다가 뭘 따로 또 부어가지고 화학적인 어떤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냥 비누 자체로만 그냥 비누만 깎아서 자연스럽게 그 비누를, 그 비누의 향을 그냥 풍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자칼을 활용해서 주방용품 감자칼을 활용해서 리퓨저, 방향제를 만드는 방법을 해봤고요. 자, 이제는 이제 비누를 활용해서 방향제를 만들었다면 요즘에는 향기도 중요하지만 또 인테리어 효과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디퓨저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디퓨저도 비싼 건 돈으로 살려면 몇만 원까지도 합니다. 또 욕심을 부리면 근데 사실 그거 하나 놔두면 집안 분위기가 엄청 고급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또 요즘 디퓨저 사느라고 또 돈이 또 많이 들어요. 그렇죠.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어서 정말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집들이 선물로도 요즘 많이 사기도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잘 이 차이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방향제를 디퓨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나는 그냥 그 다음 아이템을 얘기해버렸는데 남자들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뭔가 나오면은 다 그냥 그건 줄 알아요. 맞아요. 쓰임새가 약간 다르죠. 좀 다릅니다. 어쨌든 인테리어 효과까지도 있고요. 더 향이 진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게 디퓨저인데요. 근데 또 돈 들이지 않고요. 집에 있는 이것만 활용하시면 집안에 훌륭한 나만의 또 디퓨저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집안에 뭘까요? 일단 이걸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디퓨저도 비싸요. 자, 비법은요? 김발. 김밥 쌀 때 쓰는 거 저희 집에 저거 한 5-6개 있어요. 그렇죠. 이거 뭐 하나씩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쓰고 이거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물단지인 김발도 있거든요. 맞아요. 좀 오래되면 곰팡이도 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걸로 바로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걸 여러 번 재활용하기도 참 그렇고 찝찝해요. 그래서 이제 버리지 않고 놔둔 게 저희 집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김발 활용하시면 디퓨저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준비물 살짝 보여드리면 김발 일단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향수예요.
집에 보면 향수. 선물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는 향수 많지 않으세요? 그것도 있고 방치되는 향수. 오래 놔둬가지고 유통기한 지났을까봐 못 뿌리는 향수도 많아요. 예. 그 향수를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네. 향수와 함께 이제 에탄올 준비했거든요. 에탄올이요? 에탄올은 어디서 구해요? 에탄올은 약국 가시면 사실 수 있는데요. 조금 약국에서 파는 약국용 에탄올이 좀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식물성 에탄올 활용해서 디퓨저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 살짝 알려드리면요. 먼저 이제 공병 준비해 주세요. 이런 거는 디퓨저 공병인데 뭐 그런 건 어디서 사요? 뭐 인터넷이나 많이 팝니다. 한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도 있지만 애플 주스 요즘 범인한 거 많이 있거든요. 맞아, 통이 비슷하네요. 그쵸, 예쁘잖아요. 그냥 그거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거 활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안에다가 우선은 향수를 넣어주세요. 깔때기 필요하네요. 네, 깔때기 넣어주시는 게 좋죠. 깔때기 어머, 이 향수인지 몰랐어요. 네, 향수를 향이 너무 좋다. 넣어주시고요. 에탄올도 1:1 비율로 같은 비율로 넣어주세요. 근데 그 비율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좀 진한 향수를 원한다. 향을 더 많이 넣으면 되죠. 향을 더 많이 넣고 아니면 에탄올 더 많이 넣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에탄올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에탄올이 이제 여기다가 막대를 꽂아줄 건데요. 막대를 타고 그 성분이 향수의 성분이 올라오면서 이제 이렇게 퍼지게 하는 휘발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에탄올을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에탄올 아니고 나는 뭐 집에 그 디퓨저 베이스가 있다. 같은 에탄올 성분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걸로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긴발이 뭔지 알겠네. 감이 오네요. 긴발은 여기 가위가 여기 있어가지고요. 거기 실로 다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엮어놨잖아. 근데 이거는 새 거라서 엮어놨지만 집에 조금만 김밥 여러 번 싸다 보면 이거 금방 풀어져가지고 맞아요. 네, 망가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중간중간 풀어져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 하나 빠지듯이 중간에 하나 빠져서 못 쓰는 김발도 있어요. 맞아요. 요 김발 이 나무를 생겼네.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이 집에 있는 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또 따로 구입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한 4개, 5개 정도만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를 디퓨저 스틱이다, 리드다라고 생각하시고 꽂아 그냥 바닥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이게 이제 나무가 이 액체를 빨아들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공기 중으로 이렇게 퍼뜨리는 거죠. 이게 대나무 성분인데 대나무가 이렇게 향기를 잘 흡수해줘서 퍼지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너무 예뻐요. 정말. 주시면 아니 이렇게 만들어서 주변에 선물해도 너무 좋겠어요. 리본을 다니까 너무 예쁜데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애플 주스 통은 좀 너무 성의 없어 보이고 하나 정도는 몇천 원 주고 사서 선물하는 게 낫겠네요. 다 파는 데 가면 이게 또 인테리어적으로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향이 안 난다 하시면요, 요거를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 주세요. 하루에 한 번씩 정도 뒤집어 주시고 좀 안 난다 하면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밑에다가 꽂았던 부분을 위쪽으로. 네네. 진하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뒤집어 주시면요, 집안에 아주 그런 방법도 있네요. 향수를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구입을 하잖아요. 이 향이 막 집안에 퍼지면 엄청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 그렇습니다.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모두가 다 좋은 그런 굉장히 훌륭한 디퓨저가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다음 방법으로 빨리 또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비법 알려드릴게요. 다음 비법은 뭐냐면요. 은수저 많이 쓰지 않으세요, 집에서? 집에 하나씩 많이 있죠. 선물도 많이 받았고. 근데 참 은수저는 건강하다고, 건강에 좋다고 하고 좋은 점이 많지만 쓰다 보면 변색이 됩니다. 맞아요. 시커멓게.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애물단지가 돼요. 막 수세미로 빡빡 닦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잘 닦이지도 않아요, 또. 맞아요. 은수저를 살짝 변색된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또 집에 있는 그 무엇으로, 그 비법 하나로만 이용해서 다시 새하얀 은수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진짜 이게 인수저가 많이 변했네. 지금 변색을 했어요. 실제로 어디다가 넣기만 해도 그냥 변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독성분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전에 그 왕들은 은수를 썼다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비법 집에 요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어떤 비법인지 공개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도 비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일. 네, 알루미늄 포일이에요. 집에 이걸로 닦아라 그건 아니죠. 이거 다 있으시죠? 이걸로 빡빡빡 문질러라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힘들이지 않습니다. 전혀 안 힘들어요? 네, 전혀 힘들이지 않아도. 궁금하네요. 우리 주부들은 그 손이 소중하잖아요. 저 힘들면 진짜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 포일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뭐 냄비 같은 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일단은 잘라주세요, 포일을.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두 번 정도 크기별로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그래서 냄비가 있으면 네. 냄비에다가 이렇게 호일을 깔아줍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어떻게 없어지는지. 그거 보통 그렇게 하는 거는 거기다 삼겹살 구우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고기 구워 먹을 때부터. 사실은 이 알루미늄 포일 업체에다가 제가 제조업체에다가 문의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네. 이게 여기 위에다가 고기를 굽거나 열을 직접적으로 가하는 건 알루미늄이 조금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대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보관하거나 할 때도 너무 오랫동안 보관해 놓거나 그러면 알루미늄을 우리가 같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거기다 구워 먹는데. 네. 맞아. 여기다가 이렇게 알루미늄 포일을 냄비에다가 해주시고요. 네. 이제 좀 변색된 아까 그 수저를 넣어주세요. 네. 네. 여기다 넣어주시고 이제 물을 넣습니다. 그걸 끓이나요? 네네. 끓여요. 그냥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끓이는 건 아니고 네. 호일을 거기다 네. 깔고 물을 붓는 거는 네. 분명히 저 호일의 어떤 화학적 있겠죠. 반응을 유도하는 거겠죠? 네. 여기다가 이렇게 네. 좀 보이게 이렇게 네.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소금도 넣네요. 소금은 바닷물을 쓰는군요. 반응이 더 잘 네. 일어나게 하는 아하. 촉매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호일의 어떤 성분과 소금이 반응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 알루미늄 호일이 네. 알루미늄 성분이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은수저가 색깔이 변했을 때는 보면 네. 가장 쉽게 변할 때가 달걀찜 먹을 때. 달걀찜. 아주 그죠? 깜짝 놀란 게 달걀찜을 먹는데 시커매지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연구에 거기다 뭐 탄 걸로 오해했군요. 너무 무섭게 골동품처럼 까매진 막 은수저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면서 이걸 버릴 수도 없고 참 고민이 많았어요, 진짜. 네. 예. 네, 아마 주부님들은 다 공감하는 얘기일 텐데요. 네. 버릴 수도 없잖아요, 은수저 비싼데.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알루미늄이 이 색을 다시, 그러니까 그 달걀찜을 먹게 되면요, 황화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황성분이 달걀 안에 있던 황성분이 은과 만나면서 황화은이 되면서 이제 까맣게 변색이 되는 건데요. 네. 이 알루미늄이 그거를 산화시켜주는 역할을 다시 해줘요. 환원시키는 거예요. 환원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다시 이제 순수한 은색깔로 다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에다가 이렇게 넣고 가열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그냥 수저에다가 이 은수저에다가 알루미늄 포일을 한번 이렇게 감싸줘서 가열을 하셔도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색깔이 시간이 좀 정말로 걸리죠? 변하는지 일단 팔팔 끓여야 되고 한 그러니까. 5분에서 10분 정도는 끓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하는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니까 우린 가만히 서 있어가지고 이바구나 까자 이건 안 되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힘도 하나도 안 들이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정말 그러니까 좋은 일단은 방법인 것 같아요. 돼야지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결과가 조금 이따가 나올 텐데 그 전에 궁금한 게 또 알루미늄 포일로 또 다양하게 좀 이거 말고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알루미늄 포일 정말 네. 사용 많이 하거든요. 음식 보관할 때뿐만 아니라 일단 이렇게 뭉쳐줍니다. 이게 이렇게 쓸모가 뭉쳐서요. 많구나. 네, 이렇게 둥그렇게 공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뭉쳐가지고요. 뭉쳐서 이제 뭐 저는 제일 많이 쓸 때가 생강 껍질 깎을 때. 그렇죠. 생강 껍질이 이게 참 힘들어요. 칼로 까잖아요. 제가 한번 까봤는데 와. 맞아요. 너무 장관이 많이 도와주시는 예, 특히 이렇게 굴곡진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사람 성질 버리겠다. 진짜. 거기도 좋고요. 그리고 지방용품들 사용하다 보면 욕실에서도 그렇지만 물때가 끼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스테인레스 용품에 물때가 끼는 경우 요걸로 이렇게 공 모양을 만들어주셔서 그냥 문질러만 주시면요. 아주 깔끔하게 없어요. 저희 집은 이제 설거지 할 때 그 일회용 그 수세미를 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빡빡 안 문질러져요. 맞아요. 어제도 제가 그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뭘 튀겨 먹고 그걸 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짜증이 나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거 어려워요. 근데 그걸 잘 이렇게 하는 것도 철수세미를 쓰면 그게 또 깎여 나가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요거 있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게 되겠네. 딱 지금 보니까. 요걸로 그냥 쓱쓱 문질러 주시면 요즘 에어프라이어 진짜 많이 쓰거든요. 네. 아우, 그 때가요. 그 밑에 낀 게. 스테인리스 받침 그 사이사이 낀 거. 그러니까. 그게 또 기름때라서 진짜 잘 안 돼요. 요거를 네. 그냥 쓱쓱 문질러 주시면 어제 저희가 떡갈비를 구워 먹었거든요. 네. 또 제대로 그러니까 기름은 쫙 빠지는데 그 기름이 다 거기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청소는 또 다 하시나 봐요. 제가 설거지해요. 그러니까요.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공감하시는구나. 이렇게 공 모양을 만들어주셔서 이걸로 네. 닦아주시면 되고요. 우리 이렇게 변색된 것들도 있는데 냄비 금방 변색되잖아요. 맞아요. 이
여기. 네, 여기도 그냥 이걸 수세미다. 그러니까. 생각하시고 이렇게 문질러 주시잖아요. 근데 안쪽은 하지 마세요. 안쪽은 흠집이 날 수 있으니까 그냥 이게 이제 바깥쪽만. 철수세미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흠집이 날 수 있으니까. 네네. 하지만 없어지는. 지금 물도 안 묻히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네네네. 그냥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하니까 반짝거린다. 여기가 빛이 나기 시작하네요. 네네네. 색깔이 조금씩 여기 아랫부분이요. 그래요. 변색이 돼요. 좀 더 빡빡 해보세요. 좀 더 빡빡. 좋아요, 지금. 좋아요. 지금 흥분하고 있어, 다들. 아니, 근데 진짜 없어져요. 아니, 이거 지금 은박지를 보통 쓰고 버리는데 이렇게 재활용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집에서 그냥 시간 많을 때 편안하게. 특히 깔끔한 주부들은 이거 눈에 이거 가시잖아요. 네, 맞아요. 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긁잖아요. 이거 버리자니 참. 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긁죠. 생각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호일을 활용할 수도 있고. 네, 또 한 가지 방법 또 있거든요. 있어요, 호일이? 네. 뭔가요? 알루미늄 포일을 잘라주시고요. 네. 저 얼마 알루미늄 업체를 다니셨다고 하더니 이거 홍보대사 되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알루미늄 이렇게 접어주세요. 아까는 공처럼 뭉쳤는데 이번은 한 이 정도로 접어주시고요. 우리 주방용품들이나 뭐 문구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가위. 이 날이 무뎌진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녹슬기도 하고 그렇죠. 무뎌졌을 때 제 역할을 못하죠, 그러면. 그냥 여러 번 잘라주세요. 이게 잘라주면서 무뎌진 그 날을 다시 날카롭게 만드는 역할을, 약간의 연마 역할을 해주면서 다시. 숫돌 같은 역할이네. 네, 맞아요. 이렇게. 그렇다고 숫돌을 가서 사올 수는 없잖아요. 네네. 또 칼은 칼갈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가위는 딱히 방법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알루미늄 포일을 잘라주시면 훨씬. 그 다음에는 날이 훨씬 날카로워졌죠. 정말. 네. 이렇게 가위를 잘라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 믹서기 좀 쓰다 보면은 그 또 믹서 날이 무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도 알루미늄 호일을 조금 뭉쳐서 몇 개 넣어준 다음에 물 넣고 한번 믹서를 갈아주세요. 그러면 세척도 되고 또 날도 다시 날카로워지고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야, 호일이 아주 여러 가지로 쓰이는 효자네요, 효자. 그러니까요. 자, 호일은 이제 다 활용한 거죠? 네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우리 그 황화 은이 없어지는 걸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비법 다른 활용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고무장갑? 네, 고무장갑 가지고 활용할 건데요. 이제 보시면 우리 뭐 욕실에서 사용하다 보면은 비누가 물러지거나 좀 무르고 미끄러서 넘어지고 떨어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특히 이거 물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불어가지고 그게 아까워 죽겠어요. 맞아요. 한번 쓰면은 그냥 엄청 달아요. 이게 물렁물렁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게 바닥에 떨어지면 누군가 그걸 밟고 또 넘어져요. 위험해요. 조영구 씨가 새벽에 몇 번 소리 질렀던 적이 있거든요. 아이고. 그럴 때는 고무장갑 활용해 주시면 돼요. 이 고무장갑 새 거 사용하기는 좀 아까우니까 구멍 나서 못 쓰는 거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고무장갑을 뚝뚝 잘라주세요. 손가락 부분을 잘라주시고요. 조금 두껍게. 이거 골무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그쵸. 골무. 네. 아니에요. 정말 마늘 깔 때 집에서 정말 많은 걸 하시는. 아니, 정말 집에서 마늘 깔 때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돼요. 골무로.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거 뭐 고무밴드로도 사용하시잖아요. 뭐 저거는 다 고무 성분이니까. 이게 아주 강도가 세거든요. 맞아요. 주셔서 이제 비누곽 보시면 비누곽에다가 씌워주세요. 거기다 그냥. 네네. 이런 식으로 한쪽에다 씌워주시고 또 반대쪽에다가도 씌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씌워주시면. 여기 위에다가 얹어놓고 사용하시면 비누가 물러지지 않고요. 물하고 이렇게 직접 닿지 않겠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물러지지 않는 효과가 있어서 고무를 하나 더 끼워주셔도 되고요. 비누곽을 처음부터 고무를 씌워서 내지 왜 저렇게 냈을까? 그렇죠. 근데 아마 청소하기 힘들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너무 좋아야 되고 하니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고무장갑 활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제가 지금 한 시간은 한 7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됐나요? 네. 궁금하네요. 아까 까맸었거든요. 자, 지금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 시간을 좀 더 투자하시면 하얘지는데요. 잠깐만요. 반.
반 정도 아래쪽부터 지금 이렇게 올라가네. 네. 일부러 이 부분은 안 담갔어요. 보이세요? 네네네. 아, 신기하다. 윗부분이 아까 까맣게 황화한 상태가 되었어요. 전체가 다 까맸잖아요, 아까. 네. 돌아오고 있네요, 밑에부터. 여기까지 담가주시면 여기까지도 아주 새 것처럼. 어머나. 지금 제가 7분 됐잖아요. 예, 좀 더 끓이면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원래 은색깔을 되찾는다. 야, 확실하네. 예. 정말 신기한 되네요? 화학 시간이었어요. 화학 시간 항상 재밌어. 진짜 실험하는 것 같아요. 화학적 원리로.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할까요? 네. 아니 정말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재활용해가지고 정말 살림을 너무 쉽게 가르쳐 주시니까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요. 일단 저희 가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신재현 씨, 2019년 새해에는 알뜰하게. 확실한 살림꾼으로. 그러니까 오늘 3가지나 배웠으니까요. 꼭 집에 가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다 들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I've been through all them changes. A lot of stuff came down. I dealt with all the issues. You might say I've been around. But back when it got started, there was a righteous sound. 무엇이든 Q&A 시간입니다. 정철친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내일이 바로 새해 첫날이고 또 2월에는 설날까지 있는데요. 명절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선물이 바로 조기 갈치가 아닐까 싶은데 매번. 조기하고 갈치 값이 떨어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다행인데요? 네, 조기 갈치 반가운 소식입니다. 선물로도 우리가 많이 하고요. 실제로 먹기도 많이 하는데 이 조기하고 갈치 가격이 거의 한 20% 떨어졌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가? 많이 잡혀서입니다. 실제적으로 조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작년 대비 34% 넘게 어획량이 늘어났는데요. 왜 조기가 많이 잡혔을까? 우선은 이 중국의 그동안의 불법 조업들 있지 않습니까? 단속이 굉장히 강화됐고 이 참조기가 좋아하는 새우가 요즘에 제주, 서해안 쪽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게 약간 좀 먹이 찾아 많이 올라오는군요. 그렇죠. 이제 온도가, 해류 온도가 좀 올라오면서 이런 효과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조기에 뭐 풍년이 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갈치 풍년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갈치가 지금 계속해서 많이 잡히고 있거든요. 뭐 제주도 이런 쪽에서 작년에도 갈치 대풍이었다라고 했는데 올해가 또 어마어마한 갈치 대풍이어서 지금 어획량으로 보면은 무려 8,400톤을 능가할 정도로 정말 많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공급량 급증 속에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럼 실제로 가격은 어느 정도나 형성이 되나요? 조기 갈치 한 20%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갈치부터 조기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은 조기 1kg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는 거의 5만 원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 4만 4천 원대. 지금 장에 가시면 거의 4만 원 초반대에 아마도 이 조기, 참조기 한 1kg은 구입하실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갈치 같은 경우에도 이미 작년에도 많이 떨어졌는데 올해도 또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평년 대비 20% 이상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한 마리당 가격으로 이 갈치 말씀드리면은 작년에도 대풍이라고 했는데 한 8,000원대였거든요. 8,100원. 근데 올해 가보시면은 거의 7,000원. 좀 있다가 이제 막 연말에 오히려 막 이벤트가 걸리면 6,000원대 후반 많이 사시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말 많이 떨어졌죠. 와, 앞자리가 확확 바뀌네요. 근데 조기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네요. 왜냐면은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하기 좀 어려웠던 분들 그 밑에 하한선으로 떨어졌네요. 그렇죠. 게다가 또 조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번에 뭐 명절에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마트에 가면 아무래도 물건도 많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트나 이런 판매처에서는 오히려 여기에 이벤트를 걸죠. 왜냐하면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 대형 마트에 가서 이 조기와 갈치를 이렇게 많이 사실 때는요 20% 할인율이 거의 또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번에 명절에는 생선 위주로 많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기 갈치 가격이 떨어졌다 이제 이런 설명 드렸고 요 명절 때 많이 선물하는 게 또 과일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름 이제 다른 음식들도 한번 좀 보면은 좀 안타깝게 과일 가격은 꽤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일 가격 오른다라는 것은 실은 여름 때 어느 정도 예측이 돼 있었습니다. 워낙 더워서 작황이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사과도 한 20% 올랐고 문제가
배입니다. 주부님들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배가 거의 작년 대비 60% 이상 정말 많이 올랐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명절 때 빠지지 않는 게 한우인데 네. 한우 가격은 지금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킬로그램당 한우 1등급이 거의 한 18,000원대 수준을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종합해 보시면은 올해는 생선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겠지만은 네. 적절하게 배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배보다는 족이 갈치다.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자, 명절 물가 소식에 이번엔 부동산 소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보유세 인상을 예고했다고요. 네, 오늘 뭐 가장 뜨거운 뉴스고요. 경제 뉴스 1번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보유할 때는 세금을 두 가지를 내야 됩니다. 가령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산세를 내야 되고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보유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느냐? 바로 공시가격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동안의 공시가격이 집값에 거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가령 집값이 10억이라고 하면 공시가격은 채 5억도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70%, 80%까지 현실화하겠다라는 게 정부 방침이고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이 올라가겠죠. 그러네요. 이게 이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에 적용이 됐는데 실제 사례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강남에 있는 A 다가구 주택입니다. 네. 이게 현재 공시 가격이 14억이었었어요. 네. 근데 시세는 한 40억 정도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너무 많이 나죠. 네. 40억도 더 될 겁니다. 아마 시세는 50억 정도가 되니까 이거의 A 다가구 주택 시세 50억짜리를 이제 앞으로 공시 가격을 14억에서 40억으로 완전히 대폭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현실 반영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올해 시세 50억짜리입니다. 종부세 166만 원, 보유세 480만 원을 냈는데 내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6만 원의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재산세까지 합치면 730만 원이 되고요. 한 2배 정도 떴네요. 예, 2022년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무려 4,400만 원, 재산세까지 합치면 6천만 원. 저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보유세 같은 경우에, 즉 재산세와 종부세는 아무리 그 집값이나 이게 가격이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해당 전년 세금이 50% 이상 늘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최대치를 찍다 보면은 계속해서 저 집값이 유지된다고 할 때 2022년 아까도 보셨지만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서 6천만 원이 어마어마하죠. 보유세가 되는 것이고요. 방금 얘기한 저 A 다가구 주택은 한 채일 경우에 이제 저 150%가 적용이 되는데 만에 하나 이제 저분이 한 세 채 다주택자라고 하면 이번에는 바로 150%가 아니라 200%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 말부터 재산세, 종부세 합친 이 보유세가 폭탄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가 될 지금 언뜻 봐도 보유세가 2022년까지인가가 표시가 돼 있었는데 한 10배 가까이 뛰더라고요. 그렇죠. 480만 원이 6천만 원이 그러니까요. 10배 이상 뛰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고가 단독주택 보유세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도 혹시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도 이제 다 반영이 되는데 어제 굉장히 이제 뜨거웠던 뉴스가 서울에 이제 북촌마을에 한옥주택이 있는데 관광 명소가 되면서 여기 가격이 거의 폭증을 했습니다. 거의 뭐 15억, 20억이 되는데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실소유주인데다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지금 굉장히 하소연을 어떻게 세금을 내느냐라는데 그렇죠.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공시지가 뛴 거 아니에요? 네, 한옥마을에 어르신 사는 실제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다가구 주택 또 단독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에 있어서 저렇게 어르신 중에서 한 채밖에 없는데 뭐 원치 않게 가격이 뛴 분에 대한 반영도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이제 제주 감귤 농장에 정말 안 좋은 소식 하나 들렸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뭐 소개했었던 일본 감귤 뭐 품종을 개량을 해서 이렇게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 일본 측에서 이건 특허 침해다, 뭐 보상하라 막 적극적으로 항의가 나오고 있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농가 창고에 귤이 담긴 바구니가 한가득입니다. 일부 귤은 회색빛 곰팡이로 뒤덮였습니다. 기껏 재배한 귤을 보관한 지 어느새 한 달. 귤이 썩는 모습을 지켜보는 농민의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날하늘에 벼락 맞은 기분이에요.
뽑아보는 농가도 몇 농가 있는 걸로 지금. 이 농가에서 재배한 귤은 일본에서 개발된 신품종인 미하야. 지난 2014년 또 다른 신품종인 아스미와 함께 우리나라에 도입돼 현재 제주도 내 200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일본이 이들 귤에 대해 품종 보호 요청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들 품종을 공식적으로 수출한 적이 없다며 판매 중단과 로열티를 요구해 판로가 모두 막혀버린 겁니다. 국립종자원의 신고와 검열까지 받았다는 말만 믿고 이들 귤을 재배했던 농가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생산 농가한테 혼란을 야기시킨 근본 책임은 소재를 밝혀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될 걸로 봅니다. 반면 국립종자원은 해당 품종이 불법으로 들어왔는지 여부는 자신들 관할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7일 이내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서류가 되면 접수해서 수리해주는 제도죠. 뒤늦게 제주도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지만 올해 수확한 귤 920톤, 50억 원어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김태형입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했습니다. 김윤욱의 굿모닝 12월 31일 2018년의 마지막 날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남아있는데요. 마무리 아주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새해 첫날 내일 아침도 변함없이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생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